안녕하십니까. 공공경제학 13주차입니다. 1교시인데요. 우리 책의 그 14장에 나와 있는 그 조세와 그 소득 분배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조세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조세 부담의 귀착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납니다. 귀착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최종적으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조세를 갖다 부과해도 그 일부는 소비자에게 떠넘겨지죠. 이때 얼마나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느냐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3주하고 이제 다음 주 14주 공부하시게 되면은 종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갖다 보게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지금 뭐 학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동으로 같이 시험을 갖다 보고 온라인 시험의 그 시스템을 갖다 최대한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공경제학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또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객관식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여러 개 나왔습니다. 객관식 문제인데 답이 똑같아요. 그 순서가. 예컨대 1, 2, 3, 4, 5번인데 틀린 것까지 합쳐가지고 다 똑같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말 시험 볼 때 더 철저하게 체크 점검해가지고 역시 그 부정행위를 했는가 여부를 갖다 이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기말 시험에서는 지금 기말 시험에서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별 생각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를 갖다 AB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학번, 끝번이 뭐 짝수번이냐 홀수번이냐에 따라서 이제 A형, B형 다르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죠. 만약에 짝수번인데 똑같이 뭐 친구 다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시험 본다.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답안지 통해서 똑같은 답안지는 최대한 가려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불이익 줘야죠. 그렇죠. 공정하게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수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자, 먼저 조세 부담에 귀착해가지고 기초정론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용어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세를 갖다 부과하죠. 정부가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것은 영어다 텍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조세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텍세이션. 정부가 납세자에게, 뭐 납세자라고 할 때 물론 생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생산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다 구분해서 볼 겁니다. 그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바로 조세의 부과죠. 그럼 조세가 부과되면 그 조세를 갖다가 부과받은 대로 다 자기가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조세가 부과되면 일부는 다른 주체에게 떠넘겨집니다. 그래서 부과된 조세를 갖다가 부과된 조세를 다른 주체에게, 근데 생산자에게 부과되면 이걸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생산 요소를 투입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갖다가 전가라고 합니다. 시프팅. 자, 전가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쓰는 말 있죠.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말 쓰죠.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야 될 조세를 갖다가 다른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죠. 근데 그 조세의 전가에도 세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가운데 한자를 써놨는데 한자가 익숙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용어가 한자어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전이라는 말은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이라는 전자죠. 앞전자입니다. 전전해가지고 이제 있고, 전전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전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떠넘긴다 해가지고 뒤 후자가 있죠. 후전이라고 합니다. 후전이라는 말은 뭐냐? 예컨대 생산 요소를 공급한 또는 원재재를 공급한 공급자에게 조세를 떠넘기는 걸 갖다가 후전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전이 있는데 이 소라는 말은 뭐죠? 소멸한다는 얘기죠. 소멸한다. 소멸한다 해가지고 예컨대 조세가 부과됐는데 그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 혁신이라든가 생산 기술의 뭐 진보 이런 걸 통해서 조세 부담을 갖다가 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세 부담을 갖다 흡수시켜 가지고 조세가 소멸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또 소전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어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전전, 후전, 소전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세를 전가했단 말이죠. 전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조세가 돌아가겠죠. 그걸 귀착이라고 합니다. 인시던스 해가지고 귀착. 물론 귀착이라는 말도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건 한자는 안 써놨고 영어로 인시던스라고 해가지고 뜻하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생산자, 공급자에게 조세를 갖다 부과하면 일부는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또 일부는 노동자에게도 떠넘겨지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조세를 갖다 부담하는 사람에게 조세가 떠넘겨질 때 이걸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귀착에도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가 법적 귀착이 있고 또 한 가지 경제적 귀착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귀착이라고 할 때는 법적으로 조세법상 누가 조세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고 있는가 하는 거 있죠. 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법상 누가 조세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의무와 관련된 거죠. 납부의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법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적 귀착인데, 자, 실제로 누가 조세를 갖다 부담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은 뒤에서 그래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할 것인데, 우리가 분석하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 귀착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개념. 자, 귀착이라는 개념 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조세가 부과되고 부과된 조세가 떠넘겨짐으로써 최종적으로 누가 세금을 갖다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바로 귀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의 차이가 있죠.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갖다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전가 때문에 그런 거죠. 조세가 부과되면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이 차이를 갖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적 관계죠.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그 차이가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의 차이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가라고 하면 그런 거죠. 조세 부담의 전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한 금액 있죠. 납부액에서 세금을 낸 금액이에요. 낸 금액에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폭이 있죠. 실질 처분 가능 소득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말은 흔히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가처분 소득 해가지고 disposable income이라고 그래요. disposable income 해가지고 보통 이걸 DI라고 표시를 합니다. disposable income. 그래서 DI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제 실질이니까 내시죠. ND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폭을 뺀 나머지가 바로 조세 부담의 전가액이 되는 거죠. 납부한 금액에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폭, 변화분이죠. 그걸 빼면은 바로 조세 부담의 전가가 되겠습니다.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더 자세한 설명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세 부담의 전가는 결국 납부액만큼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변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납부액만큼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납부액에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변화한 정도, 그 차이를 빼면은 바로 나머지가 차액이 전가액이 나오죠. 전가한 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조세 부담의 전가의 앞에서 우리가 전전, 후전, 소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이 법인세를 전제로 해가지고 보신다면 전방, 전가, 전방이라는 게 소비자 방향이 전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세니까 당연히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거죠.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됐을 때 생산자로부터 전방이라고 할 때 전방은 어떤 방향이냐? forward는 소비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방향으로 전가가 이루어질 때 forward라고 하는 겁니다. 전방, 전가. 그리고 약자로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방, 전가. 그래서 법인세가 부과된 결과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상품 가격에, 즉 소비자 가격에 그 세금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전보다 높아지겠죠. 전보다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높은 가격을 내고 산다는 거, 바로 소비자도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전가가 이루어질 때 전방 전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전가가 얼마나 이루어질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울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뭐죠? 탄력성이죠.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도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갖다가 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후방 전가가 있습니다. 후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방이라고 하면 바로 원자재 공급자, 원자재라든가 생산 요소의 공급자 방향이 바로 후방입니다. 후방으로 전가한다 해가지고 이걸 또 역시 후전이라고 하는 거죠. 약자로 후전. 백워드 시프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예컨대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기업이 노동의 고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의 고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의 고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는데, 그럼 이 경우는 결국 뭐예요? 자, 세금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근로자 역시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제공하죠.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가가 되는 경우도 역시 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전. 자, 소전인데, 자, 소전은 우리 책에는 아래 각주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각주에 설명을 해놨는데, 자, 조세가 부과됐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기업이 기술 혁신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거예요. 자, 기술 혁신을 더욱더 가속화해가지고 그 세금을 자체적으로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갖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소전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전, 후전, 소전, 자,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조세부담의 귀착도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조세부담의 귀착을 분석할 때는, 자,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조세부담이 각 그룹별로 귀착되는 양상을 분석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조세부담의 귀착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을 갖다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각 그룹별로 조세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는가 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귀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바로 소득분배와 관련된 거죠. 소득분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소득분배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세부담의 귀착을 분석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소득분배를 갖다가 설명할 때 기능별 분배가 있습니다. 기능별 분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계층별 분배가 있어요. 자, 기능별 분배는 뭐냐 하면 생산 요소에 대한 분배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각 생산 요소에 대한 소득 분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각각의 생산 요소에 대해서 대가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자,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주어집니다. 자,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주어지죠.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가 주어지는데, 이때 각각 임금, 이자, 지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기능별 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갖다 구분합니다. 사람들을 갖다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노동자, 자본가, 지주 구분해야 되겠죠. 노동자와 자본가와 지주,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그룹별로 부담의 귀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별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능별 분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능별 분배의 기준이 뭐죠? 한계 생산이라는 거죠. 한계 생산해 가지고 생산에서의 기여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에서의 기여도. 그 생산에서의 기여도 해가지고 예컨대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만약에 생산 요소가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면 노동의 기여도는 노동의 한계 생산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곱하기 노동량 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에다가 투입된 자본량을 곱하면 자본에 대한 분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생산 요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분배 원리가 바로 한계 생산력설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생산에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각의 생산 요소가 기여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능별 분배라고 할 때는 생산에 투입된 각각의 생산 요소에 대한 소득 분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 생산력을 갖다 강조하는 신고전압파가 주로 주장하는 방법은 그건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분배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기 생산에 기여한 만큼 딱 분배를 받는 게 현실인가요? 그게 아니죠. 노동자보다는 뭐요? 자본가가 많이 받죠. 노동자보다 자본가가 많이 받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초창기부터 연구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뭐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분배 기준은 마르크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분배가 사회적 세력 관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회적 세력 관계. 그냥 얘기하는 사회적 끝발이죠. 그럼 사회적 끝발 누가 셉니까? 자본가가 세죠. 자본가나 지주가 세죠. 그러니까 자본가나 지주가 많이 받는 건데 왜 많이 받느냐? 마르크스의 생각은 뭐예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을 갖다가 뭐예요? 자본가가 착취한다는 얘기죠. 착취.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영어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방법론이에요. 물론 비판을 받지만 또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도 없죠. 그만큼 세력 관계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경제학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게 바로 한계 생산력설에서 얘기하는 생산에서의 기여도, 즉 한계 생산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런 걸 기능적 분배라고 합니다. 각각의 생산 요소에 대한 소득 분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이런 분배도 있지만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은 뭐죠? 예컨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얼마나 차이가 크냐는 거죠. 이런 걸 계층별 분배라고 합니다. 계층별 분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계층별 분배. 즉 고소득층과 즉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에 분배가 얼마나 불공평하냐는 거죠.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별 분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분배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받지 않습니까? 로렌츠 곡선, 그 다음에 지니 계수, 파레토 계수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봤죠. 5분위 분배율이라든가 10분위 분배율 이런 것들은 다 계층별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가지고 주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얼마나 부담 차이가 크냐는 거죠. 조세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가지고 이것이 바로 계층별 분배에 따라서 파악하는 조세 부담이고, 자 계층별 분배를 다른 말로 인적 분배라고 합니다. 인적 분배.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크게 두 가지 분배를 갖다 구분한 다음에 두 가지 분배의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조세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부담의 원천 측면이에요. 부담의 원천 측면하고 사용 측면에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원천은 소스 얘기하는 것이고 사용은 유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사용자 하면 유저. 원천은 소스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 부담의 원천.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볼 때 자, 조세가 부과됐을 때 어떤 사람이 지게 되는 부담은 결국 그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에 생기는 변화, 이걸 가지고 파악해야 돼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디스포서블 인컴이라고 그랬죠. DI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 개념이에요. 자, 실질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 처분 가능 소득 해가지고 RDI라고 합니다. 리얼 디스포서블 인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세 부담의 귀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양상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조세 부담의 결과
자, 조세를 갖다 부과한 결과 각 계층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변화했느냐 하는 거죠. 조세가 부과된 결과 각 계층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 처분 가능 소득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실질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명목,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다 아시죠? 경작에서부터. 자, 실질 개념은 뭐죠? 명목 개념 나누기 물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 임금 있잖아요. 실질 임금은 뭐예요? 고용계약서상의 임금, 명목 임금이죠.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누면 자, 실질 임금이 되는 겁니다. 또 예컨대 우리가 실질 GDP가 있죠. 명목 GDP 나누기 물가 지수예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자, 명목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노미널 디스포서블 인컴 해가지고 NDI인데 그 NDI를 갖다가 뭐예요? 물가로 나눠서 자, 실질 처분 가능 소득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할 때는 자, 개인이 자기가 얻은 소득을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이 자기가 얻은 소득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면 개인 소득에서 또 뭘 빼야 돼요? 세금을 빼야죠.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나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인 소득이라고 하는 게 Y가 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명목 소득입니다. 명확하게는 이건 이제 우리가 퍼스널 인컴 해가지고 PI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납세자의 명목 소득이고 거기서 뭐예요? 세금 뺀 거죠. TY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명목 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나머지가 실질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금액이 NDI고 Y에서 소득세를 빼면 NDI가 되는 것이고 이걸 물가로 나누면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개념상 자,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자,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원천 측면하고 사용 측면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천 측 효과인데 자, 원천 소스 사이드에 소스 원천 사이드 원천 측 효과. 이거는 뭐냐면 자, 조세가 부과됐을 때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을 통해서 명목 처분 가능 소득 뭐죠? NDI입니다. NDI. 자,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을 통해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원천 측이에요. 이게 원천 측. 자, 조세가 부과된 후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을 통해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원천 측 효과입니다. 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명목 소득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 소득 자체에 변화가 생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컨대 자,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가 부과되죠. 그럼 나라 경제 전체에서 총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총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총 수요 곡선이 왼쪽 이동하니까 생산이 감소하고 자, 생산이 감소합니다. 자,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자, 총 수요가 감소하니까 자, 생산. 자, 실질 GDP가 감소하는 거예요. 실질 GDP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곧 고용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목소득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 측 효과에서 명목소득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세가 부과되면 각 생산 요소에 노동과 자본이 있죠.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각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생산 요소 공급자가 얻는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결국 뭐예요? 원천 측 효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원천 측 효과는 조세가 부과되면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을 통해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를 갖다 가져올 때 원천 측 효과다. 근데 이때 실질 처분 가능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구하기 전에 명목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각 생산 요소의 수요와 공급이 변화해 가지고 생산 요소 공급자가 얻는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 측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측 효과가 있습니다. 유사이드 해가지고 사용 측 효과. 이거는 이제 조세 부과가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가지고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자,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였죠? NDI 나누기 P였죠. NDI 나누기 P. 그래서 그 중에서 NDI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원천축 효과고, 반면에 분모에 있는 가격 변화를 통해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용축 효과입니다. 그래서 RDI는 NDI 나누기 P였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NDI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원천축 효과고, 그 다음에 P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사용축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축 효과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물품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뭐예요? 그 물품세도 가격에 전가가 되죠. 가격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자, 물품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이제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씩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한 개당 얼마씩 부과되는 거니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해 가지고 자, 부담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사용 측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이드. 소비자 측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측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귀착에 또 여러 가지 개념들 언급됩니다.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귀착. 그래서 균형 예산 귀착과 밸런스드 버짓이라고 하는 거죠. 귀착.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 귀착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인시던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앱솔루트, 절대 귀착이 있어요. 균형 예산 귀착과 차별 귀착, 그리고 절대 귀착이 있습니다. 균형 예산 귀착은 뭐냐? 균형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균형 예산은 G하고 T가 같은 거죠. 일단 정부 구매 G하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 T가 같을 때 이게 바로 균형 예산입니다. G와 T가 같을 때. 그래서 어떤 조세로부터의 세수, 조세 수입이에요. 어떤 조세로부터의 조세 수입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세 징수하고 지출. 자, 징수하고 지출 T하고 G예요. 이건 T고 그 다음에 지출은 G죠. 정부 조세를 갖다 가지고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조세 징수와 지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갖다가 함께 묶어서 균형 예산이니까, 자, 조세 징수와 지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갖다가 묶어서 귀착을 분석하는 걸 갖다가 균형 예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세의 분배적 효과라고 하는 게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세금을 갖다 걷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걸 고려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균형 예산 귀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차별 귀착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인시던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 예산은 불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이에요. 예산은 불변으로 유지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예산은 다 균형 예산이죠. 그래서 이제 균형 예산인 상태에서 불변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가정 아래 어느 한 종류의 조세를, 자, 금액은 같은데 어떤 한 종류의 조세를 갖다가 조세를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금액은 똑같은데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이럴 때 어떤 분배 효과가 나오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세를 갖다 다른 종류로 대체했을 때 어떤 분배 효과가 나오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귀착을 차별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균형 예산 귀착과 두 번째 차별 귀착. 그러니까 차별 귀착에서는 일단 자, 균형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균형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자, 조세만 다른 조세를 대체한 거죠. 이럴 때 어떤 분배 효과가 나오는가, 이걸 보는 것이 차별 귀착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귀착은 앱솔루트 인시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조세도 변화가 없고 지출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조세나 지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어떤 특정한 조세의 분배적 효과,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특정한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갖다 분석하는 것이 절대 귀착인데, 지금 다른 조세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죠. 지출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죠. 자, 모형이 아주 단순합니다.
모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이점은 있어요. 편리하게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귀착의 개념을 균형 예산 귀착과 차별 귀착, 절대 귀착으로 구분해서 또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귀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기준에 의한 귀착 보는데 다른 기준에 의한 귀착도 있어요. 귀착해가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분석이 부분 균형 분석이냐 일반 균형 분석이냐. 부분 균형과 일반 균형은 다 아시죠. 어떤 하나의 시장, 나머지 시장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나머지 시장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어느 하나의 시장만을 떼서 분석할 때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어떤 특정한 시장과 관련을 맺는 모든 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착을 갖다가 구분할 때도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에 의한 귀착도 있습니다. 가지고 부분 균형 분석은 경제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주고받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해요. 다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 다른 부문과 주고받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 결국 뭐예요? 일반 균형 분석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부분 균형 분석 해가지고 다른 부분과 주고받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가정하고 어느 한 시장의 균형만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각 시장 사이의 연관 관계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부분 균형 분석 갖고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시장만 분석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 사이에 관계가 있는 시장 사이에 연관 관계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일반 균형 분석의 틀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균형 분석의 틀에서 분석을 할 때 분석은 좀 어렵죠. 어렵지만 가장 단순한 일반 균형 분석 우리가 또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반 균형 분석 가장 단순한 형태 여러 번 봤잖아요. 앞에서도 에즈워스박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귀착을 부분 균형 분석 관점에서 일반 균형 분석 관점에서 또 귀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단기와 장기에서 귀착을 또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단기와 장기. 이런 경우는 예컨대 우리가 저축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한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예요. 저축에 대해서 조세를 갖다 부과할 때 얘인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축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축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하게 되면 저축이 감소했다.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 스톡이 감소하겠죠. 보통 이제 저축한 돈이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본 스톡은 증가하는 건데 저축이 감소하니까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자본 스톡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 스톡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 능력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 수요도 감소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저축에 대해서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파악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에는 저축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뿐 그 외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입니다. 해외 부문이 있냐 없냐는 거죠. 외국이라고 하는 해외 부문이 있어가지고 수출과 수입을 갖다 고려하게 되면 개방경제고 반면에 폐쇄경제라고 할 때는 뭐죠? 클로즈드 이코노미, 외국과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에 또 귀착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개방경제냐 폐쇄경제냐에 따라서 세부담의 귀착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방도가 큰 경제에서는 자본과세의 경우 자본과세하는 경우 세전 수익률이 과세폭만큼 올라가요. 과세폭만큼 오른다. 그래서 이제 자본과세하는 경우 개방도가 큰 경제에서 자본과세하는 경우에는 세전 수익률이 결국 과세폭만큼 올라가겠죠.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은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가 됩니다. 이 내용도 지금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방도가 큰 경제에서 자본과세하는 경우 세전 수익률은
과세폭만큼 오르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이 과세폭만큼 올라서 세후 수익률은 종전과 다름없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귀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준에서 보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 봤던 그 귀착이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균형 예산과 차별 귀착, 그 다음에 절대 귀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귀착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 분배를 파악할 때 조세와 소득 분배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귀착이에요. 귀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귀착에 대해서 그 효과를 갖다가 차근차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귀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부분균형 분석의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부분균형의 관점에서 어느 한 시장만 떼가지고 조세가 부과됐을 때 귀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이에요. 물품세는 excise t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물품세라고 하면 예컨대 뭐 부가가치세도 물품세나 마찬가지죠. 물론 서비스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서도 물품세인데 물품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일단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가정합니다. 분석하기 제일 편한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종량세는 뭐죠? 양을 따른다. 한 개당 얼마씩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씩 세금이 부과될 때 이걸 우리가 종량세라고 하는 건데 그래야 분석이 제일 간편합니다. 그래서 종량세라고 해가지고 종량, 양을 따른다. 수량을 따른다. 양을. specific tax라고 합니다. 한 개당 얼마씩의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종가세가 있습니다. 가격을 따르는 겁니다. ad valorem tax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ad valorem 라틴어에 가까운 거예요. 종가세라고 해가지고 자,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에 몇 퍼센트를 갖다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가 10%죠. 상품 가격이 얼마든 간에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100,000원짜리건 다 10%예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게 바로 종가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가세보다는 좀 더 분석이 용이한 게 종량세이기 때문에 종량세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 부과를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조세 부담의 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공급자에게 조세를 갖다 부과한다고 봅니다. 공급자가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공급자, 즉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된다. 이런 가정하에서 생산자에게 한 개당 일정한 액수의 조세가 부과된다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물품세의 법적 귀착은 결국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돌아가죠. 그렇지만 경제적 귀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귀착을 따져보게 되면 뭐예요? 세금 중에 일부는 소비자에게, 수요자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죠. 전가가 되기 때문에 법적 귀착하고 경제적 귀착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르죠, 당연히. 물론 이제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에 의해서 일단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보고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것도 보겠습니다. 먼저 부분균형 분석의 관점에서 볼펜 한 자루당 100원씩의 물품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100원의 물품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면 한 개당 100원이에요. 100원씩 부과되면 공급 곡선 자체가 100원만큼 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게 공곡선이라는 게 이게 뭐죠? 한계비용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바로 한계비용 곡선입니다. MC. 글씨가 멋있게 써지네요. MC 한계비용 곡선인데 한 개당 100원씩의 세금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한계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한 개당 한계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원만큼 이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개당 얼마씩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합니다. 평행 이동. 세금이 부과되면 일단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량이 Q0였는데
자,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공곡선이 상방 이동했죠. 균형점이 일로 갑니다.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로 가게 되면 자, 생산량이 이만큼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생산량이 감소했다. 당장 눈앞에 떠오르는 게 뭐죠?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하죠. 이 그림에서 데드웨이트 로스는 얼마입니까? 삼각형 부분만큼의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하죠. 요만큼의 사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는 말은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이죠.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은 다음 챕터에서 할 겁니다. 15장에서 자, 조세와 효율성 관련해 가지고 볼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자, 조세보다는 귀착만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100원만큼 위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공곡선이 S 플러스 T가 된 거예요. ST가 된 거예요. ST가 돼 가지고 균형점이 여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가격은 500원이었어요. 균형 가격이. 원래 500원이 균형 가격이었는데 균형점이 일로 옮겨갔죠. 가지고 가격이 560원이 된 거예요. 그럼 560원의 가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가 그만큼을 내야 560원만큼 소비자가 내야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수직거리가 T만큼이란 말이에요. 여기 수직거리 요게 바로 T죠. 요게 세금이에요. 요게 세금인데 그럼 세금 중에서 여기서도 수직거리 요만큼하고 여기 요만큼하고 똑같습니다. 수직거리 요만큼도 똑같아요. 요거 똑같죠? 길이가. 그렇죠? 그럼 요 위에 있는 부분만큼 은 한 개당 세금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소비자가 이만큼 부담한다?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죠. 한 개당 요만큼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점이 560원이다. 요점이 560원이다. 그러면 자, 한 개당 60원씩의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인데 요점에서 이게 460원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요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한 개당 100원씩의 조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됐다.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공곡선이 100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가지고 균형점이 옮겨졌죠. 가지고 자,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560원이 됐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460원이에요. 그럼 560원과 460원의 차이만큼이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 100원이 뭐예요? 한 개당 세금입니다. 한 개당 세금. 그래서 이때 결국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이에요? 노란색 부분만큼입니다. 이게. 균형점이 원래 여기서 자, Q0에 해당하는 여기서 요 점에서 균형점이 여기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여기로 옮겨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은 노란색 사다리꼴 부분만큼이고요. 자,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은 그 아래 삼각형 사다리꼴 연두색 사다리꼴 부분만큼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지만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떠넘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부담이고 생산자 부담인데 그 중에서 이 네모만큼, 이 위에 있는 네모만큼 있죠. 직사각형만큼은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간 것이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만큼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 뭐죠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부분만큼은 세금으로 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은 아예 사라져버린 부분, 데드웨이트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느 한 시장만 딱 떼가지고 자,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때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바로 균형 분석이죠. 부분 균형 분석. 여기서도 이제 자,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부담을 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느냐 하는 건데 부담은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다시 얘기하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공곡선이 만약에 수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그림하고 똑같은데 공곡선이 수평으로 그린 겁니다. 자, 처음에 균형점은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이었는데 이럴 때 자, 이만큼의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공곡선이 상방 이동했다. 자, 균형점이 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 올라갔죠. 그렇죠? 처음에 균형점 1번 균형점에서 2번 균형점으로 균형점이 옮겨가고 가격은 올라갔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근데 이만큼이 얼마만큼이에요? 세금 액수만큼이죠. 한 개당 T1씩의 세금 액수만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이 말은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죠. 자, 공급 탄력성을 ES라고 하면 ES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다 수평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적어지다가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제로 부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담이 커지다가 탄력성이 제로가 된다. 전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담합니다. 더듬은 걸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걸 수평으로 그렸지만 만약에 수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으로. 자,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한번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이다. 자, 수직이다. 자, 세금 부과 됐습니다. 자, 수직선인데 세금 부과가 됐어요. 세금 부과되면 어떻게 움직이나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도 균형점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 이게 공급선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아무리 세금이 부과가 돼도 공급곡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원래 균형 그대로죠. 원래 균형 그대로다. 그럼 소비자 부담이 얼마예요? 제로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는 소비자 부담은 제로. 소비자 부담이 제로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전부 다 생산자 부담이죠. 공급자 부담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곡선이 수평일 때는 모든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생산자 부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커지는 건데 이거는 수요자 공급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자 공급자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냐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작아진다.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작아지고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부담은 제로다.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담이 커지다가 탄력성이 제로이면 전부 다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다. 자,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면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탄력성이 크면 적게 부담한다. 탄력성이 작으면 많이 부담한다. 탄력성이 0이면 전부 다 부담한다. 탄력성이 무한대면 부담 제로다. 자, 수요자건 공급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자, 누가 세금 많이 부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납세 의무가 소비자한테 있는 경우인데 소비자한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만약에 자, 수요 곡선이 단위당 세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럴 때 만약에 자, 소비자에게 T1의 세금을 갖다 부과해요. 그럼 T1의 세금을 갖다 부과해야 되면 자,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해요. 그만큼 세금만큼 한 개당 100원만큼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자,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이 말은 뭐죠? 수요의 감소죠.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는 말은 뭐예요? 수요의 감소입니다. 그 처음에 균형점이 2점이었습니다. 2점이었는데 이제 자, 수요 곡선이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자, 균형점이 일로 옵니다. 2번 일로 와요. 균형점이 두 번째 균형입니다. 첫 번째 균형이고 여기서 일로 왔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럼 이때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가격이 오른 것만큼 자, 1번에서 2번으로 와가지고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갔죠. 560원. 가격은 56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누가 부담하는 거죠? 소비자 부담이죠. 반면에 아랫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거? 생산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이점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갖다 부과하면 세금 액수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반면에 자,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액수만큼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이겁니다.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역시 똑같아요. 탄력성이 클수록 적게 부담한다. 탄력성이 작으면 크게 부담한다.
탄력성이 무한되면 부담 제로다. 탄력성이 0이면 전부 다 부담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과된 물품세 효과, 자, 공급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탄력성이 무한대 부담 제로, 0이면 전부 다 부담입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가 또 있습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 그래서 만약에 노동에 대한 과세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근로소득세를 갖다 부과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노동시장이에요. 여기 임금률입니다. 임금률, 여기는 노동량입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요. DL은 노동의 수요 곡선. 노동의 수요 곡선은 누구 입장이에요? 기업이죠. 노동 수요자가 누구예요? 기업이죠. 고용주. 고용주고 노동의 공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동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선은 노동자의 노동 공급선이에요. 근로자의. 처음에는 균형점이 여기였죠. 여기였고 그래서 고용량은 L0고 했던 겁니다. 근데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갖다 부과한 건데 노동자에 대해서 부과한 거예요. 그럼 노동자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상방이동하는 거죠. 노동의 공급선이 상방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일로 옮겨갔죠. 일로 옮겨갔고 자, 고용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습니다. 고용량이 감소하면서 임금도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임금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은. 그래서 W0에서 WG로 변화한 것만큼 이만큼은 고용주 부담이죠. 고용주가 부담하고 남는 부분은 뭐예요? 노동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한 개당 그러니까 한 명당 요만큼의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럴 때 이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임금률의 변화가 결국 임금률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제 W0에서 WN으로 하락했다. 여기까지 일단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 자, 하락했고 여기서 WG가 됐고 원래 균형점은 이겁니다. 균형점은 SL에서 STL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였고 세금 부과된 다음에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2번이에요. 여기에요. 가지고 이럴 때 이제 임금이 W0였다가 WG가 됐는데 W0에서 WG로 변화한 것만큼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노동자 부담이니까 순 임금률의 변화를 따진다고 하면 결국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한 거죠. W0에서 WN으로 하락한 거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하락한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 순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임금률의 변화는 WN까지다. 이런 경우에도 결국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건데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달라지는 겁니다. 역시 탄력성이 클수록 적게 부담한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많이 부담한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수직이다. 전부 다 부담. 수평이다. 제로 부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세가 부과되든 간에 조세 부과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본에 대한 과세도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과세. 지금은 좀 전에 우리가 노동에 대한 과세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자본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경제가 얼마나 크게 개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완전 거의 개방이죠. 완전 개방. 그래서 사실 100%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완전한 개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완전히 개방적인 경제라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공급 탄력성은 거의 무한대예요. 자, 지금 자본 거래가 어때요? 국가 간의 자본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국내 기업이 있다. 전망이 매우 좋다.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전망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완전히 개방적인 경제라고 하면 이럴 때 자본시장의 공급 탄력성은 거의 무한이에요. 무한. 그쪽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이 외국 자본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와 자본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국제적으로 정해진 이자율,
그 이자율 수준에서 무한히 많은 자본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럴 때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죠. 그럼 돈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다음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요. 그만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경제가 개방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걸 감안하신다면 경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경제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만약에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이 세금이 자본의 사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 이 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되는 게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는 개념. 자, tax capit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산 가격이 미래에 발생된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 있죠. 자, 조세 부담은 물론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건데 자산 가격이 미래에 발생될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하락한다는 겁니다. 하락하는 걸 갖다가 조세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조세의 자본화. 그래서 조세는 분명히 미래에 발생할 거지만 미래에 발생될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어차피 미래의 세금이 그만큼 나갈 거니까 그만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조세의 자본화라고 그래요. 조세가 글자 그대로 자본화된다. 캐피탈라이제이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게 될 세금 부담이 미리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돼가지고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현재 가격에.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세금 부담이 미리 예측돼가지고 현재 가치로 계산된 다음에 이것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조세의 자본화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자본화 같은 것들은 자,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있죠.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조세의 자본화 현상이 흔히 발생합니다. 조세의 자본화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가치, 현재가치 구하는 겁니다. 현재가치 구하는 방법 했는데 만약에 토지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다. 토지가격은 PL이라고 해놨습니다. 랜드 프라이스. 토지가격과 임대료 흐름의 현재가치가 같게 되는 거죠. 이게 토지가격입니다. 토지가격은 뭐예요? 토지가격은 그 토지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다 합친 거예요. 어떤 기간을 N년까지만 정한 겁니다. N년까지만 정한 다음에 뭐예요? 미래에 N년 후까지 발생할 임대료의 현재가치의 합계예요. 이게 토지가격입니다. PL로 계산한 것이고 이게 식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각 기별로 조세가 부과된 후의 토지가격이에요. 조세가 부과된 후의 토지가격을 갖다가 PL 서브 T라고 합시다. T. 이게 뭐냐? 순임대료 흐름의 현재가치와 같아지는 거예요. 순임대료 흐름의 현재가치. 가지고 여기서도 R0에서 T0 뺐고 R1에서 T1 빼가지고 현재가치 구한 것이고 R2에서 T2 빼가지고 현재가치 구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년 후까지 구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가격. 그래서 순임대료 흐름의 현재가치와 같아진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된 결과 가격이 결국 미래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동분이 얼마냐? 그 변동분 델타 PL은 델타 PL이 결국 뭐예요? PL하고 PLT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바로 델타 PL인데 결국 그 차이가 뭐겠어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뭘까요? 오른쪽에 붙어있는 T, 여기 붙어있는 T1 나누기 1 더하기 R, 여기 나누기 T2 나누기 1 더하기 R 제곱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의 조세가 부과된 결과 가격은 미래 조세 부담의 현재 가치만큼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자본화 문제도 이렇게 해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원래 누구한테 나온 거냐? 이런 아이디어가 원래 리카르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리카르도로부터. 그래서
요새 뭐 우리가 그 재난구호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재난구호금. 그 재난구호금이 나왔는데 재난지원금 나왔죠. 그게 다 소비가 돼야 되는 거죠. 소비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소비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줬으니까 나중에 세금이 그만큼 더 나갈 것이다. 그럼 세금 나가면 분명히 세금 부과되겠죠. 그럼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뭐요? 지원금 받은 거 안 쓰고 저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축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경기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이런 문제가 바로 리카도가 제시하는 대등정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도 지금 그런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은 결국 현재 그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거죠. 당연히.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은 결국 현재 그 토지 가치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토지 가치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조세가 부과되는 미래 그 시점에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미래 그 시점에서 토지를 갖다 보유하는 사람이지만 자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자본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미 낮아진 가격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자본화로 인해 가지고 낮아진 가격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이 지는 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싸게 샀단 말이에요. 자본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낮아진 가격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의 자본화 결과입니다. 만약에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다. 지금 우리가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완전한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렇지만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인가요? 아니죠. 물론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다 그러면 이제 용도면에서 토지의 절대량은 변화가 없지만 용도면에서 농지가 택지가 되고 임지가 택지가 되고 해가지고 용도가 바뀌면 이럴 때 그걸 신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그래도 신축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완전한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뭐 많이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이제 소득분배와 관련된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입니다. 공공경제학에서.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꼭 다 커버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